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을 놓고 야당과 청와대가 충돌했습니다. 한국당은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운 정권의 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며 3인 성호라는 사자성어로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열린 운영위에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며 새로운 인물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인물이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 후보였던 사실을 밝히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정부의 KTNG 사장 선임 개입설을 제기한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이 이번엔 청와대가 적자성 국차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언론에 나온 KTNG 관련 문건은 담당과에서 작성한 동향 파악 자료일 뿐이며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걸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었던 쌍용차 노동자 71명이 9년 만에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나머지 48명도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세미 탄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겨울 한강이 처음 얼어붙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늦었지만 평년보다 13일이나 빨랐는데 결빙 기준이 되는 한강대교 남단에선 살얼음이 아닌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안심상가 1층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준비 중이라며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상인들의 동지 내몰림을 막겠다며 출범한 안심상가의 현재 상황을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날 국회에서는 청와대 특감반 사건을 두고 여야와 청와대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양두구육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그런 위선, 일탈에 대해서 전 양두구육의 정권이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3인 성호라는 사자성어로 맞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주장과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해명과 반박이 이어졌는데 오늘 뉴스룸은 양측이 내놓은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를 뉴스 중간중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와 야당은 이번 사건의 규정부터 전혀 다르게 했습니다.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사찰했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해갖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1인의 일탈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정부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합니다. 여야 의원들도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곳곳에서 국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권의 내부자들의 폭로도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리기업인 비리공직자, 비토세력 간의 3자 결탁, 이게 본질이고요. 이것의 몸통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적폐체제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관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서실의 불찰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또 왜 좀 더 엄하게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임 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김 씨의 주장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를 두고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공익 신고자라고 주장했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비리 혐의자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우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태우는 엄연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검찰이 감찰을 하고도 수사 의뢰가 아닌 징계밖에 못했다고 했습니다.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 원 상당의 향응수수 골프 쳤다는 거, 178만 원의 골프 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 수사관이 유착관계가 있는 건설업자가 경찰 수사를 받던 시점에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의원님 이게 비위 혐의자, 범죄 혐의자가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직 제보자입니까? 민주당은 해당 건설업자와 김 수사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넘겨주세요. 하고 이 관계를 파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게 나와. 어마어마한 게 나와. 네. 특히 딜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다른 비리 정보를 이용해 건설업자의 비리를 덮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의인이 되고 저런 사람이 쏟아내는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야 됩니까? 김 수사관과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의 관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태우가 근무할 때 같이 민정수석으로 있으셨더라고요. 석동현 변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곽상도 의원님하고 연수원 동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6개월 정도 근무할 때 아마 그때 특감반에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김태우 수사관을 그때 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조국 수석과 해당 건설업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도 있었지만 조 수석은 일면식도 없다며 고교 동문이라는 건 이번 사태 이후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환경부에서 작성한 동향 문건이 누군가를 찍어내기 위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죠. 오늘 운영위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을 상대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사례를 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이른바 환경부 동향 문건이 블랙리스트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문을 들고 나와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8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5명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세평, 특정 인물에 대한 평판을 수집하는 행위는 민정수석실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검증, 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에서 행하는 업무 수행의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건 민정수석실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적인 흠결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수집할 경우는 블랙리스트로 판단했는데 이번 환경부 문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 취약사항이나 비리사항이 전혀 적혀져 있지 않은 이 문건, 이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블랙리스트 문건 아닌 거죠. 조국 민정수석도 환경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설령 불이익을 주려 했다면 임기를 초과해 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박순입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 국회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 잠깐 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운영위원회는 계속 중인지요? 네, 7시 반에 정회를 하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8시 반부터 다시 회의가 속개될 텐데 추가 질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속도대로라면 자정까지 갈 걸로 보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날 이례적으로 그리고 어렵게 잡힌 운영위원회 회의인 만큼 여야 간의 기싸움은 계속 팽팽한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은 잠깐 정회 중인 것 같고 8시 반에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9시경에 시작되는 2부에서 다시 국회를 연결해서 진행 상황을 좀 자세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상당 시간 신경전을 벌였는데 어떤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네, 오늘 운영위원회는 이 청와대 감찰반의 비위 의혹을 다루기 위해 열린 자리인데요. 하지만 막상 이 본격적인 질의는 이 개의한 지 50분이 넘어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야당 측에서 이 자료 제출 등을 요구로 이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특히 한국당은 조국 수석뿐만 아니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도 이 자리에 모두 출석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합의하지도 않은 무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요구한다면서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렇게 공방이 거세지면서 고성이 오갔고 또 한때는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운영위원회는 원래 한국당이 요구해서 열린 겁니다. 한국당이 청와대를 공격하고 청와대가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됐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측은 조국 수석이 민간인 사찰을 주로 지시했다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 또 민주당도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오후에는 한국당은 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론을 앞세웠습니다. 조국 수석을 가리켜서 학자 출신의 민정수석이어서 역부족이다. 이런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조국 수석은 무능과 그다음에 범법 사이에 이 경계에 있는 겁니다. 이미 무능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하셨죠. 저희 학자로서 임명된 문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검사 출신이 아닌 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만하시고 건방지셔도 좋은데 나라 경제 살리고 국민들 평안하게 해주시면 제가 임 실장님 제한테 큰 절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엉망으로 만들고. 예,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런 주장과 또 반박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이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라든지 또 파급력이 있는 문제 제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정까지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추가 질의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용이 약간 좀 새길로 새나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글쎄 8시 반 이후에 이어질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의 비위 의혹에서 시작이 됐지만 김 씨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여야와 청와대의 엇갈린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자고 마련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고성과 일방 주장만이 좀 오갔다는 평가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회의를 하루 앞두고 운영위원 9명을 교체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보임이 임시회의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중에서 질병이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에 전참시라고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보세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민주당이 블랙리스트 판결문과 비교해 이번 사건은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자 변종 블랙리스트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사찰과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변종 단계로 들어서서 지금 기존의 전임 정권에서의 사찰과 블랙리스트하고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할아버지도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삼청동 이 식당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DNA를 꺼내며 맞섰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국 수석의 유전자 가위에 의해 잘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하던 짓이에요 이게. 하던 짓 그대로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이미지 잘못 만난 거죠. 고성이 오가고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내로남불의 DNA가 뼛속까지 들어있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이 판치입니다, 대답이. 아니 이만희 위원님, 위원장 아니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답변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실장한테. 이러려고 운영위원회 소집하자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으세요 좀. JTBC 강연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오늘 추가 폭로를 예고했고 실제 회의에서도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 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사퇴 압박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 그 충격으로 약을 먹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지난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고 3년 임기도 모두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한 번도 그만두라고 한 적도 없다. 임기를 존중했다. 말씀하셨죠? 네. 한번 그 녹취 24명의 관계자 그만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속 인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본부장을 지냈던 김정주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정주 씨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김정주 씨라고요. 지금 틀었잖아요. 무슨 뭐 대단한 폭로라고. 이 사람이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무슨 당인지 아세요? 새누리당 23번입니다. 확인 결과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으로 추천받은 인물이었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환경분과위원장,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후보 중랑구 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본부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 전 본부장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식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여야와 청와대의 주장과 반박도 해명이 이어졌는데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저희들은 중간중간에 이른바 팩트체크를 이어가면서 뉴스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말들이 쏟아지니까 좀 주요 지점은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우선 새로운 폭로를 할 것이라고 예고가 됐었고 저희들이 좀 아까 그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내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김태우의 폭로에 이어서 어제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폭로가 이어질 거라고 짐작됩니다. 당에도 많은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무튼 오전에 시작해서 지금이 8시 15분 정도 됐고 회의는 일단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 나왔던 그 비례대표였던 사람 그 사람의 폭로가 새로운 폭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나요?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8시 현재까지는 대부분 이미 나왔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유일하게 이제 새로운 내용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자란 인물의 음성 녹취였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28일 김문수 전 지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직접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그만두라고 문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 압박이라는 거는 밤에 지금도 수면 장애가 올 정도로 그 당시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잤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김정주 씨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고요. 예. 또 임기는 2017년 8월 7일까지였는데 3년을 꽉 채워서 퇴임을 했습니다. 예. 그럼 새로운 폭로라고 하기엔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성이 오가긴 했는데 양측이 특히 이제 맞섰던 부분이 작년 7월경에 300여 개 공공기관장의 뒷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었죠. 네, 이 김태우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인걸 특감 반장 지시로 327개 공공기관장의 남은 임기와 또 성향, 세평을 수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조국 수석은 이 자체가 위법한 뒷조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정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당시 시점에 그걸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최근 보도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문건이 있다 없다 이런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330개 기관에 대해서 조국 수석은 있다고 대답하는데 임종석 실장은 없다고 하고. 문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저희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건 작성한 바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 자, 이걸 정리하자면 업무 범위가 맞긴 하다. 근데 민정수석 차원에서 사찰 지시는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김태우 씨가 작성했다라고 하는 이 첩보 보고서 목록 가운데 2017년 7월 25일에 작성된 공공기관 현황 문서가 있습니다. 예.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감찰 대상이 얼마나 되고 또 임기는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각자 파악해보자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이 문서 제목 그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각자 보관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김태호 씨는 당시에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청와대의 주장을 재반박했었는데 오늘도 그냥 양쪽의 주장이 서로 맞서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였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또 팩트체크가 이어질 텐데 일단 알았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는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벌이고 있는 폭로전이 또 하나의 논란거리였습니다. 이 전직 사무관은 청와대가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적자성 국채 발행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기재부는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기재부가 작성한 KTNG 관련 동향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사장 선임 과정에 정부의 개입은 불가능하지만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요구할 수는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 7월까지 기재부 사무관으로 일했던 신재민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이 문건을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청와대에서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보도가 나온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왔습니다. 문건을 누가 유출했는지 경위를 파악한다고요. 기재부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부와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담배사업법상 KTNG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신 씨는 또 지난해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해 국가 채무 비율이 낮으면 향후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총리, 이어 청와대가 필요 이상으로 국채를 발행하라 압박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최종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JTBC 이현입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거죠. 예, 보신 것처럼 기재부는 KTNG 사장 인선 관련 문건을 만든 것은 맞다. 그러나 한국당이나 기재부 전직 직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수미 기자와 함께 역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과 주장입니다.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무엇이 팩트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아직까지는. 그죠? 짚어봐야 될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NG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인데 오늘 국회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신재민 전 사무관이 어제 유튜브에 올린 내용 외에는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비슷한 전례를 들면서 왜 청와대가 제대로 진상 조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차관이 KTNG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그것은 왜 조원동 수석이 강요죄에 해당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왜 조사를 하지 않고? 예, 뭐 이에 따른 조국 수석의 답변이 이어졌겠습니다만 일단 조원동 전 수석은 CJ 인사 압박 사건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당시 있었던 CJ 사건과 KTNG를 비교한 건데요.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KTNG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대주주가 기재부입니다. 간접적으로 기재부는 KTNG의 영업 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조 전 수석이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던 CJ그룹의 경우 직접이든 간접이든 청와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이 이번 건과 다릅니다. 예, 그 100% 민간 기업인 CJ에 대해서 인사 압박을 넣은 것은 그건 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 근데 KTNG는 경우가 뭐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사장 인선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와 정부는 압력 행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대주주로서 주요 임원진의 비위 의혹 같은 것은 당연히 파악해야 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예. 주총이 열리기 전인 올해 1월쯤부터 백복인 KTNG 사장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예. 그 비위 의혹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조금 아까 말한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른바 셀프 연임 의혹과 또 검찰 수사가 있습니다. 우선 백 사장은 KTNG 전현직 정무이사급으로 이 사장 공모 자격을 좁혀서 경쟁자들을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자기 자신의 경쟁자를 사전에 제거했다라는 얘기죠. 예. 또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의혹인데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져서 백 사장이 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곤란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청와대 지시 여부 혹은 개임 여부는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았고요. 예. 기재부 차원에서 이 KTNG 사장에 대한 검토 문건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주장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청와대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밝혀진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 다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미 한 바가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그 백복인 사장은 연임에 성공하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도 백 사장 연임에 별다른 이견을 표시하지 않아서 주주총회를 무난하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서 KTNG 사장 퇴임 압박을 하려고 들었다면 국민연금은 왜 가세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이 더 영향력이 있었을 텐데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대 주주거든요. 예. 다만 어제 유튜브로 주장한 신재민 씨의 말처럼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든 압박이 가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수사가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지금.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이 기재부가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반대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오늘 운영위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시 반부터 좀 한 5분 있으면 바로 속개가 되기 때문에 2부 들어가자마자 좀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비핵화와 남북 또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친서라는 형식도 그렇지만 보낸 시점이 바로 신년사 직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한동안 주춤했던 남북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미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여러 형태로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6.12 싱가포르 합의 이행 등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도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 간 비핵화 대화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북미 간 소통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친서 공개 여부는 미국의 결정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5차례 공개했습니다. 친서가 담긴 대형 봉투를 사진을 통해 공개하거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도중 양복 안주머니에서 친서를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받은 친서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내일 나올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습니다. 과거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해봤는데 신년사는 대외 정책의 기조였고 그 기조대로 실제로 정책도 이행돼 왔습니다. 즉 신년사를 보면 북한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신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신년사에서 핵이 완성 단계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그런데 작년까지 무력 행사를 강조했다면 올해부터는 핵을 앞세워 대화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利益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인 내용도 이례적으로 언급합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남측에 대한 말투도 바뀌어왔습니다. 반통일 세력이 4대 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 등을 반대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지난해부터 인민복 대신 양복을 입기 시작한 김 위원장의 복장도 주목됩니다. 내일은 어떤 얘기를 꺼낼까? 미국이 최근 유화 메시지를 던져온 만큼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화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정상 간의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자. 비핵화에 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아예 핵무력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거죠. 또는 전향적으로 이제 핵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핵무력 건설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이 제재 완화 등으로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도 역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내일부터 최저임금은 지금까지의 시간당 7,530원에서 820원을 더한 8,350원으로 오릅니다. 월급으로 치면 174만 5,150원입니다. 유급 휴일까지 포함해서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 후 이미 30년 동안 적용해온 이 해석을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최저임금에 불만이 많았던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라고 속이 편한 것은 물론 아니죠. 정부가 예고해 놓은 속도 조절이 새해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서입니다. 이래저래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 입장에 따라 엇갈리는 현장의 반응을 송승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목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서봉여 씨는 지난해부터 직원 수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6명, 지금은 둘, 셋, 4분인데도 셋 반이 되는 거죠. 반나절만 쓰는 거죠.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 경기 둔화까지 겹친 탓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한 그릇씩만 더 팔면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경기도 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게 부담은 커져.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적용을 하루 앞둔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에 법정 주유 시간을 포함하는 게 명문화됐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시행령 개정으로 부담이 더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법정 주유 시간을 반영하는 건 당연하며 약정 휴일까지 시행령에 포함했어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월 노동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기준으로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다만 약정 휴일 시간을 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립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제 입장은 좋은데 일하는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보완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오늘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지는지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이세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따질 때 한 달 노동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명확히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소정 근로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법정 유급 휴일 시간을 넣을지 말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경영계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유급 휴일은 노동시간에서 빼고 주 40시간, 월 174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대에 넣는 만큼 주휴시간인 주 8시간도 더해 월 209시간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유급 휴일은 소정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어지자 오늘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한다고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앤 겁니다. 내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 월 최저임금은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이 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 30년 동안 쭉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최근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라서 예전처럼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법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골목상권 과밀화나 임대부담 등이 더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 임대료 인상 그런 게 가장 힘들죠. 7년이 돼가는데 올라가는 임대료 같은 게 좀 법적인 그런 문제가 건물주하고도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JTBC 이세늘입니다. 급히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오늘 오후 5시 45분쯤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진료 도중에 의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약 1시간 전에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범행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오후 5시 45분쯤 강북 삼성병원에서 환자인 30살 박모 씨가 의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박 씨는 의사와 상담 도중 갑자기 진료실 출입문을 잠궜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치자 이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 박 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현재 경찰서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박 씨는 체포 당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1시간 전쯤 끝내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환자가 찾아가서 진료받은 것이 원래 정신과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의사하고 환자하고 단 둘이 있었다고 합니까? 예, 저희 지금 경찰 취재 결과는 환자와 의사 지금 둘이 있었고요. 일단 가해자 박 씨 상태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양극성 정서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극성 정서장애는 이게 극단적인 우울감과 희열 등의 기분 변화가 주기적으로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는 한편 과학수사팀을 보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하게 소식이 들어와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속보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마저 취재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따 마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송명빈 마카그룹 대표를 출국 금지시킨 가운데 송 대표가 직원을 폭행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녹음 파일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폭언과 함께 피해 직원의 가족을 협박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의 직원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송 대표를 출국 금지시키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송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양모 씨가 녹음한 파일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먼저 추가적인 폭행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씨. 네. 오늘 방송 맞아가면서 한다. 이리 와.
양 씨 측 변호인은 폭행 도중 사무실에 청소 노동자가 들어오자 이를 빌미로 송 대표가 또 때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30분 있다고 오시면 안 돼요. 청소 아줌마가 비밀번호 따로 들어가? 도망치면 송 대표가 어떻게든 찾아냈고 가족까지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쇼가 아니라 너하고 네 애미하고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릴 거야. 5억 정도면 가능하겠죠. 중국 하든 일본 하든 필리핀 하든 그지. 자신 있으면 도망가. 취재진은 이 같은 녹음 내용과 관련해 송 대표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직원 양 씨가 송 대표를 고소한 데 이어 송 대표도 무고등 혐의로 양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38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죠. 모두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JTBC는 이 명단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실태를 추적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모두 김영란법을 어기지 않았고 징계 등의 조치도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가 국회 눈치를 본 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 끝에 사퇴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실상 의원들의 관광 코스가 된 코이카 출장까지. 네, 사무들이 쫓아오면은 도덕이나 이런 쪽에 가져 있고, 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접하기 어려운 곳. 권익위는 지난 7월 공공기관 1,48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직자 261명이 김영란법을 어기고 해외 출장을 지원받은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엔 국회의원 38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5개월의 조사 끝에 수사 의뢰 등 실제 제재 대상으로 판단한 사람은 16명에 그쳤습니다. 모두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들로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기관의 제도 미비에 따른 것으로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를 기관 통보 조치하여 권익위가 조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 명단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국회를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 조치도 내리지 않아 눈치 보기식 조사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한국 함정에 의한 레이더 가독의 증거라며 영상을 공개한 이후 일본 내부에서 도리어 일본 초계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 비서관 출신으로 항공교육협회 회장을 역임한 정치인은 일본 초계기가 작전 중인 한국 군함에 이유 없이 접근한 게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광개토 대항함이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 영상을 내세워 한국 측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겨눴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일본의 잘못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오노지로 전 참의원은 북한 선박에 작전 중인 한국 군함에 이유 없이 접근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을 보고 일본 쪽의 주장보다는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한국 측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잘 이해됐다고도 했습니다. 오노 전 의원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비서관을 4년 4개월 동안 지냈으며 일본 항공교육협회 회장도 맡은 바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소장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 가나자와 공대 교수는 마이니치 신문에 이번 초계기 영상이 증거로서 모호하다고 썼습니다. 함선의 레이더 가동이나 접근, 유사시 경보음 발령 여부 등 이번 논란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오늘 뉴스도 숨가빴습니다만 어느 사이 오늘은 올해 마지막 날이죠. 대개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정동진을 떠올립니다만 인천에는 정서진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해넘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연지환 기자, 지금 인천에 나가 있죠. 시민분들이 추운데 많이 나와 계십니까? 거기 분위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경복궁에서 정서쪽으로 곧장 직진하다 보면 도착할 수 있는 정서진 해넘이 명소에 와 있습니다. 원래 정서진은 인천 오류동인데 공원이 가까운 이곳 아라빗 섬에서 오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떠올랐던 2018년 마지막 태양은 약 3시간 전쯤인 저녁 5시 25분에 넘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오후 4시 반부터 해넘이 행사가 진행돼서 조금 전 끝났는데요. 잠깐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잠깐만 보면요. 이쪽으로 보면 많은 시민들이 새해 소망을 카드에 적어서 이 금 줄에 달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잘 살기. 또 이쪽에는 새해 소망, 행복, 건강, 사업 번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직접 이렇게 카드를 적어봤는데요. 저는 새해 우리 가족, 모든 가족 건강하길, JTBC 화이팅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거 잠시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고요. 문화예술인들도 이곳을 찾아서 시낭송 대회, 국악 한마당 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불꽃놀이를 보면서 시민들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잠깐 시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네. 잘 사는 가정, 잘 사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새해에는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기온이 영하 5도로 상당히 추운 편인데 방금 전해드린 시민분들 말고도 아직 적지 않은 시민분들이 여기에 남아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네, 정서진에서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쌍용 자동차에서 해고됐던 노동자들에게는 오늘이 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71명의 노동자들이 9년 만에 복직해서 출근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군인이 될 만큼의 시간을 버틴 한 노동자는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출근길에 조보경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만에 우리 현장으로 돌아오는 합의를 했습니다. 복직 뒤 첫 출근을 앞두고 강중석 씨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기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잘할게 나. 내가 눈물 날 것 같아. 다 간다. 심장 뛰어. 내가 정문까지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보려고. 설레는 발걸음,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동료들.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군인이 될 정도로 길었던 시간. 이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일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동자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왔습니다. 현장에서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보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꿈인지 생신지 자다가 깨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까봐 두 번 다시 10년 전에 이런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거밖에 없어요. 2018년 마지막 날 출근길에 오른 71명의 해고 노동자들. 내년 상반기에 48명의 동료들이 복직 대열에 합류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제 3시간 반 정도 뒤면 우리 모두 한 살 더 먹게 되죠. 강원도 양양의 시인 이용남 할머니도 내일이면 98입니다. 80을 바라보고 또 90을 훌쩍 넘긴 할머니 시인들은 지나가는 시간들 그리고 한 해의 끝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강나현 기자입니다. 사는 것이 다 저렇게 힘이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콩을 심다 들려온 뻐꾸기 울음소리가 97 이용남 할머니에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릴 적 부직갱이로 몰래 익힌 기억니은. 여자가 무슨 글을 배우냐는 호통에 참고 참다
64시 돼서야 도라지 판 돈으로 공책을 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 꾹꾹 눌러 쓴 글자 속엔 쉼없이 호미질해온 일상 너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없어서 배운 것도 다 잊게 되니 아무 생각도 없네. 30년 넘게 쓴 글은 그렇게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10월이 그저 어둡게 지내갔지. 76 김명자 할머니. 지난해부터 자신의 삶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안의 며느리로 또 어머니로 살며 겪었던 기억들이 담겼습니다. 그 일상이 책이 됐습니다. 쓰면 쓸수록 저희 안에 있는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3년 전부터 한글을 배워 시를 쓰는 평균 나이 84, 경북 칠곡 할머니들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글자를 아니까 사는 게 더 재밌다. 평생을 희생과 헌신으로 보낸 할머니들은 뒤늦게 배운 글로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뭔가를 써내려가는 것만으로 이제야 나만의 인생을 찾게 됐다고 말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사흘 동안 이어진 눈으로 제주 한라산에 눈꽃이 만개했습니다. 구름 위로 파란 하늘을 드러낸 한라산 정상. 웬만하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백록담의 장엄한 모습이 여러 시청자분들의 카메라에 담겨서 뉴스룸에도 도착했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한강도 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올겨울 첫 결빙이 공식 관측됐습니다. 한파와 기록적인 폭염, 태풍은 2개나 한반도에 상륙했고 미세먼지는 일상이 됐습니다. 기상이변이 이변이 아니었던, 그래서 인간사만큼이나 다사다난했던 올해 날씨를 윤영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본격적인 세밀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전 처음 겪어보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한 뒤에 이 사흘 연속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추웠을 때와 오늘의 기온차가 무려 70도에 가깝습니다. (10호) 태풍 솔릭은 현재 서귀포 남쪽 160km 부근까지 접근한 상태인데요. 상호작용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북 포항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가게 양도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최근 4년 동안의 먼지 농도를 보니까 올해 11월이 최악이었습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선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좁은 골목길을 질주하며 차와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달렸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유흥업소가 밀집된 골목길에서 승용차가 질주합니다. 결국 주차된 차량에 이어 행인을 칩니다. 길을 건너던 한 무리 일행은 가까스로 사고를 피합니다. 갑자기 질주를 해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브레이크도 밟지 않는 상태에서. 광란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좌회전을 하다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더니 또 다른 트럭과도 부딪힙니다. 어제 오전 3시 20분쯤 24살 송모 씨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다낸 사고입니다. 송 씨는 최초 사고를 낸 이후 200m가량을 도주하다 이곳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과 주차된 트럭에 타고 있던 2명 등 모두 3명이 다쳤고 차량 넉 대가 파손됐습니다.
송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2%,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다툰 뒤 홧김에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송 씨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지중해 해안을 따라 길게 뻗은 가자 지구에선 올해도 어김없이 유혈 참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2일에도 국경에서 시위를 하던 4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군 총격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자 지구에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일상과 풍경이 있다는 걸 한 사진작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최루탄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와 이를 봉쇄한 이스라엘의 국경은 파괴와 전쟁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3월 이후 팔레스타인인 2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곳에 사는 나사르는 가자의 속살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수백 년 역사를 간직한 사원의 벽과 봄이면 피어나는 다채로운 꽃, 알록달록한 골목과 벽화를 그리는 화가가 등장합니다. 시장 상인들과 카페 풍경 등 가자 사람들의 일상은 다른 나라와 다를 게 없습니다. 부서진 차 안에서 노는 아이들의 표정은 해맑고 가자 해변은 평화롭습니다. 사람과 물건의 왕래가 봉쇄된 가자를 세계와 이어주는 창인 나사르의 소셜미디어는 10만여 명이 구독 중입니다. 가자는 죽음의 얼굴을 갖고 있지만 수천 개의 삶의 얼굴이 있다고 나사르는 말합니다. 그의 소셜미디어엔 이게 정말 가자냐, 가자가 이렇게 아름답냐는 세계인의 메시지가 달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의 크기가 165제곱미터가 넘는 슈퍼마켓 1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 일부가 유치원 통학 차량을 몰고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개인재산 국가몰수 반대 등의 글씨를 붙인 통학버스와 개인 차량 70여 대가 참여했는데 한유총 측은 단체 차원에서 정식으로 기획한 행사는 아니고 소속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평균 7.5% 오른다고 국세청이 고시했습니다. 기준 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1제곱미터당 914만 원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쇼핑백을 들고 파출소로 들어옵니다. 지난 28일 낮 부산 장림초등학교 4학년 유창복 군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현금 3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주었습니다. 유 군은 주인을 찾아달라며 곧바로 가까운 파출소에 왔고 돈을 잃어버린 화장품 업체 직원은 오늘 쇼핑백을 되찾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도심 속의 임대료가 비싸지면서 기존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변두리로 내몰리게 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우리말로 둥지 내몰림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죠. 이에 일부 지자체들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상가를 조성했지만 여전히 상인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안심상가 2호점입니다. 임대료가 치솟을 걱정 없이 상인들을 안심시켜주겠다며 지자체가 조성한 상가입니다. 지난 8월에 문을 열었지만 가게 대부분이 떠났습니다. 안심상가 1층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은 없고요. 운영을 준비 중이라며 이렇게 막아뒀습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3곳의 가게는 지난주에 모두 다 퇴거했습니다. 상인들은 원래 장사를 하던 곳에서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2년 지나고 또 20만 원 올려서 140에 해서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4년째 또 돼가니까 160으로 또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7평짜리였거든요.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조성된 상가 주변의 유동인구가 부족해 장사가 잘 되지 않은 겁니다. 건설사로부터 기부 체납으로 받은 해당 건물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희망 온도를 30도로 설정하고 5시간 넘게 난방을 해도 기온은 13.5도에 머무릅니다. 천장에서 난방을 하고 있지만 실내 공기는 여전히 차갑기 때문에 이 가게 곳곳에 전열기구를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이제 춥다라고 얘기하시고 담요 달라고 얘기하시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뭐 할 말은 없으니까 봐도 사람들이 추워하는 게 보이니까. 환풍기 소리가 크고 하수구가 자주 막히는 등 크고 작은 건물 하자도 문제였습니다. 배달앱에서 인기가 많던 1층 덮밥집도 건물 하자로 문을 닫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성동구에서 안심상가를 처음 조성한 건 지난 2월입니다. 유동인구가 적은 곳이었지만 시세 대비 30% 낮은 임대료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심이라는 게 이제 기간적인 거, 그리고 주인이 갑질하지 않고 이제 그런 안정적인 안심이 되는 거지. 하지만 2호점의 경우 처음부터 주변 상가 임대료와 큰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평당 4,7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 누가 굳이 2층으로 올라오겠냐는 얘기예요. 성동구청에서는 1층이 다 찼다.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라서 제가 2층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진짜 좀 잘 받으면 80% 가지만 50% 날 때도 있고 여기 2층까지 장사가 엄청 잘 되지는 아니다 보니까. 30평 점포에 할당되는 공용관리비가 월 50만 원 수준. 일요일 영업을 할 경우 구청 시설관리공단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갤러리 특성상 주말에 대관을 하시거나 관람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약 이후에 이제 계약서도 바뀌고 이제 계약 내용들도 바뀌다 보니 상인들의 문제 제기에 구청 측은 1년간 임대료와 관리비의 40%를 감면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떠나고 남은 세입자들과 협상도 지지부진합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공유 물품법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요율 조정도에서 층간 얘기가 그래서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디자인 창업센터입니다. 홍대 일대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겁니다. 대부분 업체가 임대료를 지원받지만 접근성을 이유로 떠난 회사들이 많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곳곳에 불이 꺼져 있는 등 입주 업체들도 이용 빈도가 낮습니다. 직접 공간을 제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상인들을 구제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실험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탁상 행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시행착오를 통해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그 다음이 주목됩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시작이 아니다. 첫걸음도 탄생도 아닌 출발이다. 전기차는 100년 전부터 우리의 작품이었고 모터스포츠와 하이브리드 엔진을 통해 마침내 이 퍼포먼스의 이름으로 완성되었다. 단연코 이 시대의 전기차는 포르쉐에서 출발한다. 포르쉐 이 퍼포먼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섣달 금은밤 그 쓸쓸함에 대하여 논하라. 1616년 갓 40을 넘긴 광해군은 선비들에게 책문하였습니다. 섣달 금음이란 바로 이 즈음 한 해의 마지막 밤을 의미하죠. 묵은 해와 이별하는 까닭없는 쓸쓸한 마음은 임금도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까닭없이 쓸쓸함이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대고려전의 천년된 유물은 인간이 품은 오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사찰인 장곡사 금동약사열의 좌상 안에서 수습된 두루마리 천조각, 무려 길이 10m가 넘는 발원문에는 각종 신분을 망라한 천여 명의 이름과 함께 각자의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2살배기 어울진이 장수하기를 발언합니다. 자식의 무병장수를 기원한 부모가 있었고 여자는 남자가 되게 하소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절절한 소망도 발견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1000명의 고려인들이 꿈꾸었던 희망들, 그들의 소망은 모두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여기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꿈꾸는 이들이 써내려간 2018년 오늘의 발원문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앵커 브리핑에 페이스북에 달린 시청자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 내 집 한 채 가질 수 있기를. 갑질하지 못하도록 갑을 끌어내리는 을이 되십시다. 살아남고 싶다. 안전모가 있었으면. 바위가 깨어지기까지 계란을 놓지 않을 겁니다. 소망은 각자 다르지만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1000년 전이나 400년 전이나 그리고 오늘을 사는 시민들의 길고 긴 발원문 역시 정치와 권력이 그리고 언론이 주목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섣달 금은밤의 쓸쓸함에 대하여 논하라. 임금의 질문에 대한 문인 이명한의 냉정한 답은 이러했습니다. 그 까닭은 묵은 해에 남은 빛이 아쉬워서 그러나 세월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또한 부질없는 생각일 뿐 부디 정진하소서.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야당, 여당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맞붙었습니다. 7시 반경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이건 뭐 저녁을 먹기 위해서겠죠. 8시 반에 다시 운영위원회가 속개가 됐는데 지금이 9시 3분이니까 다시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국회 서복현 기자가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식사 때문에 잠시 정회됐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건 맞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녁 8시 30분부터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 회의에는 홍영표 위원장과 27명의 여야 위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보충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래 예정은 7시에 끝나는 게 맞습니까? 서로 합의하기는? 네,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7시쯤이면 모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 질의가 길어졌고 또 보충 질의가 채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연히 7시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그럼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혹시 들리는 바가 있습니까? 직전에 나왔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서울 구기동 빌라를 딸에게 증여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조 수석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불법과 탈세가 없었다. 아무리 대통령 자녀라 해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김태우 사건을 질의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예. 일단 뭐 누가 들어도 그 건은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린 목적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되게 오후 들어서 한국당의 공격 초점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저녁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이 주요 안건과 관계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어졌던 그야말로 이제 운영위원회가 열렸던 그 목적 그대로의 질문 및 답변에서는 한국당이 뭐 더 들을 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더 공격할 것이 없었습니까? 왜 이게 초점이 이렇게 바뀌어간 걸까요? 사실 오전에 나왔던 내용들이요. 주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조국 수석도 강하게 반발을 했고 민주당도 우병우 전 수석의 판결문까지 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공방이 계속 똑같은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새로운 주제를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놓고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뭐 새롭게 폭로할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당이 내세웠던 녹취록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듣긴 하겠습니다. 저희 일부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서 쟁점들을 짚어보면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부터 공방이 굉장히 강하게 붙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방은 사자성어 두 가지로 크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3인성어, 그러니까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가 없었는데 김태우 수사관 등이 없었던 걸 만들어내면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위선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크게 이 두 가지 기조를 놓고 하루 종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예. 자,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는 12년 만에 이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해명 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조국 수석은 작정한 듯이 한국당의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직접 발언권을 요청을 하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핵심은 자기 비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다. 정말 민간인 사찰을 한다면 즉시 자신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도 나왔는데요. 역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김 수사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자,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을 두고도 뭐 여러 가지 여야가 대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이 김 수사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상황인데 한국당은 이 공익 제보자다, 공익 신고자다, 이런 주장을 편 반면에 민주당은 비위 혐의자로 규정하면서 김 수사관이 이 유착 관계가 있다는 건설업자와 나눈 통화 녹취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환경부 문건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 블랙리스트냐 아니냐가 쟁점이죠, 물론. 이건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네, 역시 한국당은 기존 주장대로 환경부 인사들의 사퇴 동향이 담긴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반면 민주당은 우병우 전 수석의 판결문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 문건에 개인적인 약점이 없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 전 수석의 판결문을 토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오후에 관심을 끈 것은 새롭게 내놓은 제보 내용. 여기 이제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화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요. 누구냐면 환경부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김정주 씨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김 씨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서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다, 이렇게 주장하는 발언,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 씨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 씨는 임기 3년을 모두 마치고 퇴임식까지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사자가 이미 뭡니까 다른데 유튜브 방송인가요?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그 사람의 이 녹취를 이만희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를 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던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늘 그 색깔론까지 나와서 더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 얘기만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발언을 좀 전해드리면요. 청와대를 향해서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좌파 정권의 척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색깔론이라면서 바로 반발을 했고요. 정의당 윤소혜 의원은 참여연대 등을 극렬 좌파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국회에 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결국 의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진을 향한 폭행 이것이 몇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이렇게 목숨까지 잃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가해자는 양극성 정서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5시 45분쯤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인 30살 박모 씨가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당시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박 씨는 의사와 상담 도중 갑자기 진료실 출입문을 잠갔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치자 이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곧바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 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긴급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른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극단적인 우울감과 희열 등의 감정이 주기적으로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이 같은 증상으로 2015년 정신과 병동에 약 2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번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장 CCTV를 확보해 목격자를 조사 중인 경찰은 내일쯤 부검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JTBC 시청자분들이 뽑은 2018년 최악의 가짜뉴스는 대북 쌀 지원으로 쌀값이 폭등했다였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올 한 해 가짜뉴스를 총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더 교묘해진 가짜뉴스의 유형과 추이를 분석하겠습니다. 가짜뉴스 그 후도 취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지난해보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저희 팀이 디지털 뉴스룸과 함께 지난 27일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총 2,616분이 응해 주셨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응답 수는 9,117회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태블릿 PC 조작설이 가장 많이 뽑혔는데 네. 올해는 북한 퍼주기 가짜뉴스가 압도적인 1위였죠? 그렇습니다. 응답률이 무려 39%에 달했습니다. 네. 올해 쌀값이 올랐다는 사실, 또 그와는 무관한 북한을 엮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농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몇 년 만에 그나마 회복이 됐는데도 괜히 우리가 죄진 것 같고, 벼농사를 짓는 어르신들 중에도 북한 져서 올랐다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더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를 믿은 농민도 있었다니까 그만큼 가짜뉴스의 위력이 상당하다라는 거잖아요. 다음도 좀 볼게요. 태극기 사라진 정상회담. 올해 이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특히 9.19 평양회담 때에 유독 가짜뉴스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2위 30%의 응답률이었습니다. 정상회담 때 대통령 전용기에 태극기가 사라졌다. 혹은 대통령이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게 돼 있는데 이걸 떼줬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전용기에는 태극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지를 다는 규정과 관련은 없습니다. 이 시기에 대통령 건강 이상이라는 허위 정보도 급속히 퍼져서 혼란을 키웠습니다. 네, 물론 북한하고 관련된 가짜뉴스는 늘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키워드라고 할 정도로 특히 심각했죠. 네, 시청자가 뽑은 10대 가짜뉴스 중에서 10개 중에서 무려 4개가 북한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앞서 보신 1, 2위 외에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4위, 북한 헬기가 용인에 기습 남하했다. 6위였습니다. 올해 저희가 다룬 가짜뉴스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북한 관련 36%, 평창올림픽 관련 11%, 탈원전 8%,
최저임금 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하고 또 다른 점 하나는 유튜브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퍼지는 아주 핵심적인 통로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트위터를 비롯해서 소셜미디어가 주축을 이뤘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유튜브가 강세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10대 가짜 뉴스 중에서 8개가 유튜브에서 시작이 됐거나 확산이 됐습니다. 저희 팩트체크팀은 한 명이 24시간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을 전담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 1인 방송도 늘었고 또 이거를 정파적인 목적으로 쓰려는 움직임도 뚜렷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회찬 전 대표의 부인이 전용 운전기사를 뒀다 7위로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산이 된 건 유튜브 공간입니다. 조선일보가 뒤늦게 정정 보도를 했지만 유튜브 정보가 뒤섞이면서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습니다. 네, 이 밖에 순위를 좀 보면 5.18 가짜뉴스가 올해도 이제 여전했고 8위를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 예산 12조 원, 이게 사실은 12억 원이었는데 만 배를 부풀린 거였고 그리고 5.18 유공자가 이번 정부 들어서 유독 갑자기 증가했다라는 가짜뉴스가 많이 퍼지기도 했죠. 네. 시기도 맞지 않고 금액도 맞지 않는 가짜뉴스입니다. JTBC 뉴스룸은 올 한 해 총 163회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짜뉴스 검증이 73번이었습니다. 비율이 45%나 됩니다. 그만큼 가짜뉴스가 많았다는 뜻도 되고 그만큼 가짜뉴스 검증에 주력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진 가짜뉴스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150조 원의 금괴가 실린 배가 울릉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다라는 허위 정보가 퍼져서 큰 혼란이 일었었죠. 네, 돈스코이오 가짜뉴스입니다. 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까지 오늘 취재해봤는데요. 4명이 구속됐고 7명이 불구속, 1명은 적색 수배 중입니다. 피해자가 2,600여 명, 피해액은 89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 밖에도 미 재무부 한국시중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결정이라는 가짜뉴스는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금융위가 2달 동안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를 전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올해 가짜뉴스 대책이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것만 22건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법으로 막느냐 아니냐의 견해 차이가 큽니다. 저희 뉴스룸에서는 내년에도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서 오대영 기자와 함께 가짜뉴스 검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첫 키워드는 운영위의 색깔로 잡았습니다. 뭐 오늘 최대 뉴스거리니까요. 운영위는. 그렇습니다. 예, 예. 야당으로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는 이에 대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하면 되는데 이런 자리에 꼭 있는 색깔론도 제기가 됐습니다. 예. 전희경 의원이 한 질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에 전참시라고 있어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사실 현안과는 별 상관이 없는 질이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제기한 색깔론에 대해서도 바로 반박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인 윤소아 정의당 의원은 묵과할 수 없는 말이다. 참여연대나 민변 등 역사 속에서 고통받아온 사람들에게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사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이게 뭐 언제까지 색깔론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지. 예.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운영에서는 진짜 색깔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잠깐 영상을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가지고 온 노트인데요. 노트에는 저렇게 형형색색으로 포스트잇 인덱스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주제를 빨리 찾기 위한 포스트잇인데요. 이게 다 붙어 있었고요. 상당히 준비를 열심히 한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는 제가 보면 감찰 경과라는 제목이 있었고요. 예. 노트 안을 봐도 색색이 칠해져 있었는데 저렇게 색깔 형광펜으로 줄을 다 그어놨고요. 지금 왼쪽 상단에 보면 약간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다른 색깔의 형광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습을 좀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오늘 운영위가 열리기 전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국 수석이 야당의 압박에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또는 팩트와 틀린 얘기를 하면 사태가 더 커질까 우려도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철저한 예습을 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저런 노트 필기는 오늘 운영에서 만났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수석과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대 법대 8학번 동기인데요. 그건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노트 필기를 훨씬 학창 시절 때는 잘했었습니다. 예. 조국 수석이 본인이 예전에 썼던 한 담화집에서 학창 시절 나 의원은 모범생이었다. 노트 필기를 잘해서 그 노트를 빌려서 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관전평과 응원전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 이것도 운영위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운영위의 야당의 공격과 청와대 또 여당의 방어에 대해서 다른 당 의원들이 관전평을 내놨는데요. 먼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나경원 대표의 질문이 한 방이 없었다. 그리고 한국당이 팀플레이가 안 되는 모양새다라고 촌평을 했고요. 예. 물론 오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답변을 잘한다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대체 뭘 질문하는 거냐? 왜 제보한 당사자를 비난하며 적폐 운운하기만 하냐? 그러니까 진실규명보다는 어떤 의혹을 막는 데 급급하다라는 관전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좌우지간 뭐 여야 의원들 간에 오늘 하루 종일 고성이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상임위에서 고성이 오가면 너무 좀 회의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예. 오늘 운영위는 계속 고성이 있었습니다. 보통 운영위에서 얘기할 때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이 없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형식적이지만 이런 말이 이런 접두사가 그래도 최악의 대결은 피한다라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예. 오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야당 의원을 향해 비판하다가 자칫 반말을 할 뻔한 것을 급히 수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으세요 좀! 들어! 자기들도 웃는군요. 예, 지금 화면에서 보면 뒷줄 그리고 옆에 있는 민주당의 박경미 의원이 웃었고 본인도 살짝 웃음을 참지 못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은 처음에는 좀 조용히 얘기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발언하는 중에 다른 야당 의원이 얘기를 하자 들으라고 하며 들어라고 반말을 했다가 약 0.5초 뒤에 요를 붙여서 반말은 피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여당 의원들의 응원도 있었지만 야당 의원에서 오늘 운영에서 큰 한 건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야당 내에서 나왔는데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가 됐는데 환경기술평가원의 한 전 본부장이 블랙리스트했다라고 녹취를 했는데 사실은 임기를 다 채웠고 또 새누리당 전 비례대표 후보였다는 게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같은 한국당의 한 의원은 완전히 바보가 됐다. 면죄부만 주게 된 꼴이다라고 냉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저 사람의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를 들면 비례대표 출신이고 같은 당에 예. 그래서 이거 다 안 보고 이런 녹취록을 풀었나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같은 당 내에서도 정말 판을 잘못 벌였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당황스러운 홍보로 잡았습니다. 예.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재부가 KTNG 사장 선임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처음 그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뭔가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우측 상단에 소방공무원과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되는데 메가스터디라는 입시 기업의 교육 기업의 어떻게 보면 광고입니다. 본인이 그냥 유튜브에 편집하면서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인이 올린 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메가스터디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나중에 저 유튜브로 올 때 뒤에는 메가스터디가 참 좋은 기업이다라고 광고 멘트를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연유를 보면 원래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뒤에 메가스터디와 강사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예. 공무원 시험 강사로 하는 건데 그 뒤에 연락이 몇 달간 두절됐는데 갑자기 광고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부담도 될 수 있는 큰 의혹을 제기하면서 광고까지 하고 나선 겁니다. 예. 글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알았습니다. 예. 어울리지 않는 광고이긴 한 것 같습니다. 내용과 이렇게 견줘보면. 혹시 추가 해명이 있었습니까? 예, 일부에서는 혹시 본인의 학원 강사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자 본인이 추가 국채 발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좀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광고, 이건 저는 영상에 찍었지만 제가 사실 메가스터디랑 광고 계약한 지 4개월 동안 지금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저 혼자 무작정 잠수를 탔던 거라서 제가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걸 저기다 보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연락 끊고 잠수를 해서 미안해서 광고로 보상했다는 건데 정작 선의를 받아야 되는 메가스터디 측에서는 당혹스러운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가요? 여기까지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제주도를 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거라는 예보입니다. 곳곳에서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과 일부 경부 내륙에 내려진 한파특보가 유지돼 내일도 춥겠고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정에 보신각 타종 행사가 끝나면 저희 JTBC는 좀 더 차분하게 새해를 맞는 의미에서 0시 10분부터 젊은 음악인들이 만든 고전적 하루를 방송해드립니다. 2018년에 뉴스룸을 마무리하는 음악은 이 가운데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와 고전적 하루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희망가로 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들은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